통일 비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 통일이 되면 통일 비용이 최소 800조라더라, 많게는 4,000조가 든다더라. 각종 기사 미디어에서 앞다퉈 다뤘던 내용인데 추정치가 제각각이긴 하지만 워낙 천문학적인 금액이라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이야, 4,000조면 나한테 떨어지는 세금이 얼마야? 난 지금 당장 오늘 내일도 걱정인데 통일 절대 안 돼, 안 돼.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성인 남녀 대상으로 통일이냐 경제냐 설문조사를 했을 때 10명 중 8명이 경제가 중요하다고 답한 결과를 보면 통일 비용에 대한 사람들의 막연한 두려움, 거부감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굳이 통일이 필요하냐, 북한은 이웃 국가로 남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여론이 점점 커지는 것 같고, 그렇다면 통일이 이렇게 막대한 비용 리스크만 있는 걸까요? 정말 합리적으로 판단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득과 실은 얼마나 되는지를 꼼꼼히 분석해봐야겠죠. 통일에 대한 문제는 정치, 사회, 문화 등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봐야 하지만 오늘은 경제적 관점에서의 통일에 대해서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확실한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통일 비용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봐야겠죠. 통일 비용은 북한의 경제력을 대한민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 국민복지 등에 투입되는 비용을 통칭하는 개념이에요. 통일 비용을 분석하는 기관마다 학자마다 주장하는 금액이 천차만별인데 일반적으로 통일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은 우리들의 통일 선배인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독일의 통일 비용이 지금까지 약 2,000조 정도가 투입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통일 비용이 이보다 많이 들 것이다, 적게 들 것이다 모두 예상이긴 하지만 타당한 근거가 있어요. 독일보다 많은 통일 비용이 들 것이다 라는 주장은 통일 당시 양국의 GDP 차이를 근거로 두고 있는데 독일은 1990년 통일 당시 동독의 경제력이 서독의 43% 정도였어요. 2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2020년 기준으로 북한의 경제력은 대한민국의 무려 54분의 1 수준으로 1.8% 수준이에요. 절반 정도 수준의 경제력을 끌어올리는 것도 2,000조가 들었다는데 54배 차이 나는 경제력을 끌어올리는 비용은 상상만 해도 아찔해지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독일은 현재 통일 30년이 지났음에도 동독의 경제력을 서독의 75%까지밖에 끌어올리지 못했어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통일 비용은 더 막대한 통일 비용이 투입될 것이다 라는 주장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독일의 상황과 비교해서 GDP를 기반으로 한 통일 비용 계산은 맹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독일 통일 비용의 70에서 80% 정도가 동독 주민들에 대한 복지 비용으로 사용됐거든요. 이렇게 복지 비용이 늘어난 이유에는 1990년 7월 1일에 동독의 마르크와 서독의 마르크 화폐의 통합을 강행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당시 동독 마르크가 서독 마르크에 비해 환율이 9분의 1 수준이었는데 이걸 무리하게 통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동독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물가가 9배가 올라버리니까 생활경제가 무너진 건 물론이고 동독 기업들도 줄도산 해버려요. 그런데 독일은 세계 최대의 복지국가잖아요. 이렇게 무너진 동독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실업수당, 학비, 생활비 등을 나라에서 지원하다 보니 통일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된 거죠. 대한민국의 복지는 독일처럼 모든 생활비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니기도 하고 남북한 화폐 통합 과정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면 오히려 독일에 훨씬 적은 통일 비용이 투입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독일보다 통일 비용이 많이 들건 적게 들건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의 투입이 불가피한 것은 맞아요. 그렇다면 꼭 통일을 해야 하나?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 통일,
우리는 한 핏줄, 한민족이어서 그런 것도 물론 맞지만 통일이 주는 경제적 이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에요. 통일 비용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분단 비용인데, 분단 비용은 말 그대로 1945년 분단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통일까지 지출해왔고 지출해야 하는 금액들을 말해요. 대표적인 분단 비용으로는 국방비가 있을 텐데, 대한민국은 매년 약 40조의 국방비를 쓰고 있고, 북한은 추정치이긴 하지만 매년 10조 정도의 국방비를 사용한다고 해요. 이렇게 막대한 국방비는 한반도가 아직 휴전 상태, 즉 전쟁 중인 상태이기 때문이거든요. 동서독은 통일 이후에 기존의 국방비의 22.9% 수준으로 국방비를 줄였어요. 서로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가 이제는 한 가족이 됐으니까 국방비 절감은 당연한 절차였겠죠? 우리도 만약 통일 이후 기존 국방비의 22.9%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면 매년 국방비로만 39조 원이 절약된다고 해요. 그리고 통일이 되면 지금처럼 남북한의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갈 필요가 없어지겠죠. 바로는 어렵겠지만 조금씩 군복무 기간도 줄어들면서 결국 모병제로 전환될 거예요. 남북한의 군인이 19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 중 100만 명이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고 소비 인구로 전환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가가치 창출은 매우 클 거예요. 이외에도 우리가 치르고 있는 분단 비용으로는 외교비, 이념통일 교육비용, 대북 관련 기관 유지비용, 통일정책 관련 정부 행정비용 등 다양하게 있는데, 이 모든 비용들이 순차적으로 없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분단 비용 절감만으로도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있지만 북한은 어마어마한 자원을 보유한 땅으로도 유명해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거의 없어서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북한의 자원 매장량은 남한에 비해서 15.8배, 은 4배 등 전체적으로는 24배 정도 많은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히토류라는 광물이 있는데, 이게 스마트폰, 반도체, 하이브리드차, 친환경 발전소 등 4차 산업혁명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자원 중 하나거든요. 중국은 히토류를 외교에서 무기로 사용할 만큼 중요한 자원인데, 북한의 이 히토류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해요.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자원 최빈국에서 자원 강국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매장된 북한의 자원 잠재 가치만 7천조가 넘는다고 하니까 이 자원 가치만 해도 통일 비용의 최대 추정치와 비교한다고 해도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죠. 현재 부족한 기술력과 자본으로 개발하지 못한 이 자원들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전문 일자리 창출과 많은 투자 유입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러한 지하자원 이외에도 북한은 값싼 노동자원과 다양한 관광자원도 가지고 있어요.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면서 효율적인 산업발전과 동시에 내수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한국사를 배우면서 가슴이 웅장해지는 순간이 고구려의 광활한 영토를 볼 때잖아요. 이러한 고구려의 유적들과 고려, 발해 등 수많은 역사 유적지 역시 북한에 방치되어 있죠. 이외에도 백두산, 금강산과 같은 명소들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면 그 가치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주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물류 혁신이죠. 지금의 미국의 발전을 만들어준 것이 바로 미대륙 횡단철도라고 할 수 있죠. 막대한 양의 물류가 철도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미국의 고속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어떻죠? 사실상 섬이죠. 모든 수입 물류는 바다와 하늘로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운송 리스크는 커지고 시간과 비용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죠. 통일이 되면서 중동에서 배로 수송하는 천연가스가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가스관을 통해 바로 들여오면 당장 기름값이 내려가겠죠. 또 모든 산업 공정에서 석유 자원은 필수인 만큼 생산 가동은 원활해지고 소비 물가 역시 안정될 겁니다. 그리고 유럽, 러시아, 중국, 우리나라를 연결하는 철도를 통해 육로 운송이 가능해진다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통일은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도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데 바로 저출산, 인구 감소로 인한 저성장 기조의 심화이죠. 대한민국의 저출산이 세계 최하위로 얼마 전에는 0.84명을 기록했죠. 2명이 결혼해서 1명만 낳아도 인구가 절반씩 줄어드는 셈인데 이제는 인구가 아예 없어지고 있어요. 저출산은 노동 및 소비 인구, 교육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곧 국가 경쟁력 하락, 국가 소멸로 이어지는 무시무시한 문제예요. 하지만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인구가 약 8천만의 국가로 성장하면서 인구 절벽 문제가 1차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어요. 늘어난 인구는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생활이 안정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출산율 증가로도 이어지는 희망 회로를 돌려볼 수 있겠죠? 이외에도 북한의 부족한 인프라 증축, 서비스 개발, 교육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부가 수익들이 창출될 거예요. 일자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회 문제예요. 통계청에 의하면 2021년 10월 기준 대한민국 청년 실업자는 23만 4천 명, 전체 실업자는 78만 명으로 추산돼요. 그리고 2016년 KDI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20에서 59세 인구의 실업률은 최소 25%에서 최대 56%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어요. 어림잡아 약 300만 명에서 700만 명의 실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죠. 남북을 합치면 최대 약 800만 명의 실업자가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고 북한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실업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거예요. 유엔과 전 세계 유엔 가입국은 전 세계의 실업 문제를 비롯한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국제 목표를 세웠어요. 그리고 8번째 목표가 양질의 일자리 증진이죠.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의 인프라를 중축하고 관광을 개발하고 보건과 교육을 증진시키는 과정에서 실업 상태에 놓인 수많은 남북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게 될 거예요. 이는 곧 SDG 8.6을 달성하는 것이기도 해요. 국가예산 정책처에서 발표한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는 통일에 투입될 통일 비용을 4,600조로 책정함과 동시에 우리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일경 4,400조 원으로 분석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우리가 70년이 넘도록 그리고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는 미래까지 지출해야 하는 분담 비용에는 관대하고 통일이 우리에게 줄 장밋빛 미래는 외면한 채 막대한 통일 비용만을 두려워하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통일과 통일 비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통일 팩트 체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